당도제나 착색제 등의 영양제는 분명히 좋습니다. 작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저의 믿음이 있는 거고요.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기 위해선 근원물질들, 결국에 당분과 색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도울 수 있는, 당의 합성을 도울 수 있는, 색소의 합성을 도울 수 있는 근원물질들, 비료의 성분들, 영양 성분들이 충분하게.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도 얘기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착색 얘기했잖아요. 이번 시간에 당도. 뭐예요? 착색, 당도. 성숙기에 제일 관심이나, 성숙기뿐만 아니라 이제 과일 농사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관심 있는 두 가지 요소이죠.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양질의 컨텐츠는 꼭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당도랑 착색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농가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영상들을 열심히 만들 예정이니까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아요랑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꼭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당도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그럼 결국에 비료 뭐 써야 되냐 부분부터 강조하겠습니다. 황산가리 쓰셔야 되고요, 인산가리 쓰셔야 되고, 항산 마그네슘 쓰셔야 됩니다. 관주로도 넣으셔야 되지만 지금 이 시기 당도를 올려야 되는 한 20일 정도, 30일 정도인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연면 시비로 많이 주기적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황산가리, 인산가리, 황산 마그네슘 전부 다 혼용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 500배 혹은 그 이상, 인산가리도 연면 시비 500배 혹은 그 이상, 황산 마그네슘은 연면 시비 500에서 1000배 정도로 연면 시비를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황산가리 같은 경우는 관주로도 한 300평 기준으로 지금 한 20일, 30일 동안 10kg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당도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도는 우리가 이제 브릭스 당도를 많이 쓰죠. 브릭스라는 과학자가 개발한 당도인데요. 결국에 고형물의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식료로 추출한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질, 고형물의 질량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100g의 용액에 고형물이 5g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브릭스 당도는 5%라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고형물이 전부 다 당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당분이 많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비례하진 않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요. 그러니까 당도가 높다, 브릭스 당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더 달다 라고 이해하셔도 사실 저희가 무방하다라는 거죠. 당도랑 이렇게 관련된 요소,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뭐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광합성, 두 번째로 온도, 세 번째로 양분, 네 번째로 뿌리의 발달, 이 당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합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장에 있는 기계의 수라든가 기계의 상태로 비유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직원, 숙련공의 숫자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분 같은 경우는 최종 산물인 당,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제품인 당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뿌리 생육은 이런 재료를 잘 운반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합성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 주로 진행되는 부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입이죠. 입에 있는 엽록체, 엽록소에서 광합성은 주로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광을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하는 건데요. 결국에 광을 이용해서 합성되는 최종 산물이 바로 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작물의 에너지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대부분이 탄수화물이 변환된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당이죠. 당분이죠, 당분. 그 당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합성이 잘 되면 탄수화물이 많이 생기고 당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도가 높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야 되죠.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수도 적정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잎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잎수도 많아야 되고, 잎이 많은 걸 떠나서 그 잎들이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도 우리가 좋아야 되고 질적으로도 잎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광합성이 잘 일어나고 탄수화물이 잘 만들어지고 당분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계의 숫자도 높이고
기계를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의 숫자 자체도 많아져야 되고 기계도 최신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입도 많아지고 입도 건전해지고 양적과 질적을 다 발전을 시켜서 광합성이 잘 일어나게 해서 탄수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당분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당도를 높게 만들자라는 내용인 거죠. 온도 부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온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 온도가 높으면은 착색도 잘 되고 당도 잘 오른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최근에 저희한테 오는 전화 중에 꽤나 많은 전화가 온도가 너무 온도가 너무 높다. 특히나 야간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착색은 착색이지만 당이 특히나 잘 안 오른다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온도가 너무나 고온인 경우는 호흡량이 많아져서 탄수화물 사용이 늘어납니다. 아까 탄수화물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탄수화물은 뭔가로 변환돼 가지고 당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식물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 식물의 에너지원이 소모되는 주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 과정인데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광합성도 증가하지만 호흡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온도는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원이 많아지게 되면은 뭔가 생산하는 것도 만들어지지만 직원한테 써야 되는 그런 임금 같은 것도 많아지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직원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생산하는 것보단 특히나 임금, 호흡에 소모되는 탄수화물 양이 너무나 많아지게 돼서 부담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순광합성 양으로 추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류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온도가 너무나 높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입에서 과일로 탄수화물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동되는 전류라고 하는데요. 그 전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입에 축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수가 많으면 온도가 높고 직원의 수가 적으면 온도가 낮은데 사실 둘 다 좋지 않고요. 직원의 수가 적당해야 된다.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즉 탄수화물이 잘 전류가 되는 그런 적온이 따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광합성량과 호흡량 그래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광합성은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이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호흡은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탄수화물을 많이 만드는 게 좋죠. 그 탄수화물이 이제 당분으로 변환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탄수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다가 이제 피크를 찍다가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이제 효소작용이 활성화가 좀 줄어들면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호흡 같은 경우는 광합성이랑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떨어진 온도가 훨씬 더 광합성보다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여기서 여기 정도 너무나 고온일 때는 광합성 양은 오히려 떨어지지만 호흡량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뭔가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위축이 되어지지만 탄수화물을 소모하는 사용하는 그런 작용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최대의 탄수화물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까요? 온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되는 이 지점에서는 호흡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광합성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합성하는 에너지, 즉 당보다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는 에너지, 당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도를 올리는 데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이 부분의 길을 우리가 순광합성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순광합성량이 사실 최고에 이르는 온도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온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나 높은 것은 당도가 증가할 때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만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전류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에서 뭔가 탄수화물이 만들어지면 그 탄수화물이 열매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들이 너무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잘 과일로 이동하지 않고 탄수화물이 계속 축적되는 현상을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런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잎색이 점점 진해져서 진한 녹색이 돼버려요. 검록색이 되어버리고 엽육도 굉장히 두껍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낙엽이 지기도 하죠.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건 질소 과잉 증상이라는 아예 다른 증상이에요. 질소 과잉 때문에 진해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축적됐기 때문에 진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화로 특히나 야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돼서 당도가 잘 안 오른다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간 온도 자체가 너무나 높아서 광합성 동화산물이 전류가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온도가 높을 때는 당도가 잘 오르지 못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야간 온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관행적으로 광합성이 최적이 되는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는 온도까지, 그 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건 좀 어렵고요. 광합성 효율이 한 80에서 90% 정도가 나올 때를 2시에서 3시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시에서 3시경 이후부터 1몰까지는 전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부터 한 5시, 2시부터 한 5시, 3시부터 6시까지는 전류의 저온을 맞춰줘야 되니까 온도를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요.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혹서기에는 팬을 설치하고 구동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분 부분입니다. 양분 부분은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딱딱딱 써머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어쨌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양분을 넣으면 무조건 당도가 오른다라는 건 없어요. 모든 양분들이 당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광합성 효율을 높이면 당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런 광합성 효율에 제가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철도 굉장히 중요한 효소작용의 역할을 하고요. 망간도 엽록체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엽록소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부터 몰리브덴까지 모든 필수 양분들이 다 밸런스 있게 들어갔을 때 당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 양분을 얼만큼 넣어서 무조건 양분을 높이세요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말 이 시기에 중요한, 꼭 필요한, 꼭 넣어줘야 되는, 보충되어야 되는 양분을 꼽자면 바로 황과 가리와 인산과 마그네슘이고요.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양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양분, 굳이 꼽은 양분이 황과 가리와 인산과 마그네슘이다 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양분과 뿌리 발달로 이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당도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뵈었고요. 첫 번째 당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마는, 당도는 진짜 중요하니까 이런 거 이제 빠지지 않고 꼭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되게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먼저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당도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광합성, 그리고 온도, 그리고 양분, 그리고 이제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온도랑 광합성 같은 경우는 설명이 됐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가지고 양분과 뿌리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 영상 살짝 먼저 복습을 해보면은, 온도 같은 경우는 저온이 따로 있었죠. 그걸 이제 전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높으면은 순광합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합성하는 것보다 내가 소모하는 것, 내가 이미 생산해 놓은 거를 소모하는 작용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당도의 증가에 부정적인 역할을 끼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광합성 같은 경우는 결국 광합성은 입에서 일어나고요. 이 입에서 광으로 합성이 되어지는 탄수화물들이 당분으로 변환되는 거기 때문에 건전한 입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입이 건전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양분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중요한 양분은 없습니다. 모든 양분이 중요하고, 특히나 양분의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시기에 직접적으로 굳이 중요한 걸 꼽자면 황, 가리, 인산, 마그네슘이었죠. 이제 각각의 양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같은 경우는 에부식스산 형성이 돼가지고, 에부식스산 형성을 통해서 과일을 노화 성숙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과일을 더 달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노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질소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고요. 뿌리를 생장을 잘 시켜주는 물질입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당도의 근원 재료예요. 근원 재료로 사용되는 이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합성되어진 탄수화물을 과일로 잘 넣어주는, 과일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도를 축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질소를 인산과 마찬가지로 억제할 수 있는 작용을 합니다. 이제 황 같은 경우는 칼륨과 마찬가지로 이제 당을 구성하는, 당분을 구성을 하는 근원 재료로 사용되는 이만큼 당도의 증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마그네슘은 입의 건전성을 증가합니다.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저널에서 본 되게 멋있는 표현인데요. 영문 표현을 그대로 한글로 옮긴 거라서 조금 어색하지만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입의 양적 변화 없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저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를 해석을 하면은 마그네슘은 입을 늘리는 게 아니죠. 입을 크게 만든다거나 입을 많이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커진, 이미 생성된, 이미 자란 입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와줄 수 있다. 즉 엽록, 소의 중심,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어서 엽록체를 잘 구성을 하고 광합성을 잘 일어나게 해줄 수 있는 기계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계의 품질을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 호르몬의 방출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라 좀 이제 경력직 사원들을 좀 이제 더 노화시키는 거죠. 직원의 숙련도를 높이는 겁니다. 실제로 신입사원보다 경력직 사원을 뽑을 때는 더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산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의 증가 없이 신입사원들을 경력직 사원으로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뿌리를 발달을 시키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되어가지고 광합성에 필요한, 당의 합성에 필요한 그런 근원 물질들을 뿌리를 통해서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즉 재료의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칼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른 기작들이 있지만 또 당 합성에서 중요한 기작을 설명을 드리자면 합성된 당을 과일 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즉 공장에 입출구를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황 같은 경우는 우리의 최종 산물, 우리 공장의 최종 산물인 당, 최종 제품인 당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재료로 사용됩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우리 공장에서 최종 제품인 당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열심히 돌려야 되는데 그 기계의 설치 대수는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그 기계를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인산 부분인데요. 지금 실제로 시간이 증가를 하면서 인산이 공급되어지니까 이제 에틸렌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산은 에틸렌을 합성하게 하고요. 에틸렌이 합성이 되면은 에부식스산이 유도가 되고요. 이 에부식스산은 과일의 성숙을 유도합니다. 과일이 성숙된다는 얘기는 과일의 색깔도 잘 들게 되고 당도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산은 당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그래프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뿌리 부분이죠. 인산이 공급되지 않은 곳이랑 인산이 잘 공급된 곳을 살펴보시면 뿌리의 볼륨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새 뿌리,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새 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뿌리의 생육은 양분 흡수를 크게 향상시켜주고 그 흡수된 양분들은 광합성에도 사용이 되고 당의 합성에도 사용이 되고 당의 이동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뿌리를 잘 기른다는 얘기는 당분이 잘 올라간다는 얘기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이런 뿌리의 발달이 당도를 높이는데 근원적인 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륨 부분인데요. 칼륨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하니까 TSS 나오죠. 토탈 솔러블 솔리드, 환원당의 브릭스 자체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륨 넣어주니까 달아지는구나. 그 달아지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입구를 열고 닫아요. 입구가 잘 열리면 당이 과일 쪽으로 들어가면은 당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색소가 과일 쪽으로 들어가면은 색깔이 잘 나는 거죠. 그리고 과일 쪽으로 뭔가의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물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일 자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과일의 세포 분열과 세포 비대를 유도하니까 과일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칼륨은 당도 향상뿐만 아니라 과일의 비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중기에는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양분이고 굳이 하나 꼽자면
중기 후기에는 칼륨이 제일 중요한 양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인산과 칼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산과 칼륨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야라에서 나오는 인산칼륨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연면 시비를 꾸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시기에 이렇게 과일이 성숙되어지고 당도를 올려야 되는 지금 이 시기 20일, 30일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사용이 되어줘야 되는데 수확 2주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7에서 10일 간격으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지만 3에서 5일 간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500배로 사용하라고 권장하지만 500배보다 훨씬 더 센 농도, 뭐 300배, 400배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황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잡하게 뭐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메티오닌, 시스테인. 이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은 당 아미노산이에요. 결국에 당을 만드는 물질인데요. 이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에 들어가 있는 애들 각각 살펴보니까 전부 다 S 보이시죠? 네, 이 S가 황입니다. 메티오닌에도 황이 들어가 있고 시스테인에도 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당 아미노산의 구성에는 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의 구성에 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결국에는 그 당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의 생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 시간에는 이제 당분 얘기니까 당 아미노산만 보더라도 황을 잘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황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살펴보면요. 야라에서 나오는 황산칼륨, SOP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황산칼륨이에요. 황이랑 칼륨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죠. 칼륨 중요한 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입구를 열어주는 역할. 근데 황 중요한 거 지금 말씀을 드렸죠. 둘 다 공급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지금 시기에 쓰기에 적합한 제품이죠. 마찬가지로 2주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7에서 10일 간격이긴 하지만 더 좁혀서 3에서 5일 간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배 농도를 권장하긴 하지만 더 세게 300에서 500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시기에 인산가리와 함께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되는 제품이에요. 마그네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잎의 양적인 변화 없이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을 쪼개서 이제 엽록소를 보니까 엽록소가 이렇게 생겼대요. 엽록소의 중심에 마그네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중심에 있네요. 그죠? 마그네슘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소의 중심 물질이다. 이게 없으면 엽록소 자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충분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들어가게 되면 잎의 건전성이 향상이 되니까 광합성의 효율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기계의 숫자는 늘릴 수 없지만 기계를 최신식으로 업데이트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제품인 당분까지도 잘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바로 이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사실 이 그림에서 질소도 보이시죠? 잎의 건전성, 잎수뿐만 아니라 영양생장뿐만 아니라 이런 건전성을 확보할 때도 질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저희의 포커스는 지금 이 시간은 질소는 아니니까 마그네슘까지만 얘기할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쓰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좀 이제 마그네슘의 꾸준한 공급이 부족했었던 과원이나 밭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일어날 시기이긴 합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마그네슘, 토양에 있던 마그네슘의 용탈이 이제 좀 극심해져가지고 마그네슘 결핍 증상이 나오면서 이제 연맥을 제외한 여백 부분이 노랗게 되다가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다가 낙엽도 지고 그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당도 올릴 때 절대로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지금 시기에 좀 공급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비종 중에 하나가 야라의 황산 마그네슘 MGS 제품입니다. MGS 황산 마그네슘은 황이랑 마그네슘을 같이 공급할 수 있죠. 황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당 아미노산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황과 마그네슘을 같이 공급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8월과 9월 사이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공급을 하셔야 되고요. 한 500에서 1000배 정도 25말 물을 기준으로 500g에서 1kg 정도 제품을 용이하셔가지고 연면시비 한두 번 하시면은 크게 당도 올릴 때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양분까지 정리를 드렸어요. 양분 정리하면서 인산과 칼륨과 황과 마그네슘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얼만큼씩 어느 시기에 넣어줘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근원적인
의문을, 근원적인 이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자면, 근원적으로 이런 무기질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마그네슘, 인산, 칼륨들 뿐만 아니라 지금 관행적으로 뭐 당도 증진제라든가 당도제 같은 네이밍을 단 그런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어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농가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용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근원 물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질소, 칼륨, 마그네슘, 뭐 황, 인산 이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원 물질들은 결국에 다 무기질, 근원 물질들은 결국에 전부 다 비료의 성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양분들인 거죠. 이런 양분들, 근원 물질들을 잘 흡수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잘 발달이 되어지고요. 뿌리가 잘 발달이 되어져야 하고요. 뿌리가 잘 발달이 되어지면은 이런 보조제들 있지 않습니까? 영양제들. 그런 것들의 사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영양제들은 꽤 비쌉니다. 가격이 꽤 비싸죠. 뭐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쌉니다. 소량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요. 이 비싼 거를 또 이제 돈을 들여가면서 노동력과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뿌리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뿌리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근원 물질들을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제로 사용되는 당도제, 착색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과일의 품질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딸기 키우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식하시고 나서 단수처를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뿌리를 열심히 키우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뿌리를 열심히 키우시는 과정에서 사실 지상보 생육이 좋지는 못하죠. 물 충분하게 준 것만큼 지상보가 잘 자라지 못하는데, 그게 어쨌건 한 달, 두 달, 길게 두 달까지도 안 갑니다. 가면은 다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훨씬 더 과일들도 잘 달리고, 꽃들도 잘 열리고, 과일도 잘 달리고, 과일의 품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몇 년이 진행되는 동안 좀 이제 뭐 영양제들 사용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단수처를 잘 안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단수처를 할 때만큼의 품질과 수확량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영양제를 더 쓰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비 더 늘어나게 되고, 거기까지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농법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맞는 농법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 맞는 단수처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당도제나 착색제 등의 영양제는 분명히 좋습니다. 작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저의 믿음이 있는 거고요.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기 위해선 근원 물질들, 결국에 당분과 색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도울 수 있는, 당의 합성을 도울 수 있는, 색소의 합성을 도울 수 있는 근원 물질들, 비료의 성분들, 영양 성분들이 충분하게 근권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져야만 하고, 그 근권부를 통해 충분하게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근권부가 잘 발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당도를 올리는 근본적인 방법을 저는 뿌리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왼쪽의 뿌리랑 오른쪽의 뿌리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작물들이 더 잘 자라고 어느 작물들이 더 당도가 높아져 있을까는 제가 볼 때는 자명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뿌리를 발달시키는 것이 당도를 올리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뿌리를 발달시키는 양분들은 뭐가 있을까? 마찬가지죠. 당도를 올리는 양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뿌리를 발달시키는 양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양분들의 공급이 중요하고 특히나 양분의 밸런스가 중요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특히나 뿌리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을 찾자면 바로 인산과 질산태질소와 칼슘입니다. 정확하게는 인산과 질소와 칼슘입니다. 인산과 질소와 칼슘을 정량을 적기에 맞는 비중으로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산 공급이 부족한 뿌리, 인산 공급이 충분한 뿌리, 사진으로 인산 공급이 부족한 뿌리, 충분한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게 양분과 수분을 잘 흡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인산이 잘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신근들이 잘 나오고 신근들의 색깔도 이렇게 흰색으로 잘 뻗어져 있는
요런 뿌리들이 양분을 훨씬 더 잘 흡수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양분들은 광합성, 당합성, 광해이한 합성, 당의 합성, 색소의 합성 과정에 적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뿌리는 이 뿌리다라는 거를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소 자체도 뿌리의 생육을 건전하게 만들고 새뿌리를 잘 뻗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질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요소태 질소랑 질산태 질소, 똑같은 질소이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질산태 질소의 뿌리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요소태 질소를 뿌린 포도나무는 별로 뿌리가 좋지 않고 질산태 질소를 뿌린 포도나무의 뿌리가 더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요소태 질소는 일단 첫 번째로 가스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다룰 거긴 하지만 또 뿌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과는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반면에 질산태 질소는요, 가스장애가 없고요. 두 번째로 칼슘, 뿌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과는 상조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를 더 잘 발달시킵니다. 뿌리의 중요한 양분은 인산, 질소, 칼슘이었는데요. 이때 이 질소의 형태가 바로 질산태 질소, 요소태는 사용하지 마시라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칼슘 부분입니다. 칼슘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진 뿌리와 충분하게 공급되어지지 않은 뿌리를 보면은 결국에 겹뿌리 있잖아요. 뿌리털. 뿌리털 부분들이 칼슘 공급이 부족한 거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다 변색돼서 죽어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칼슘 공급이 충분한 곳은 뿌리털들이 잘 자라서 양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신장기 이후부터는 계속 뿌리가 이제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이제 뿌리가 발달되어지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데요. 뿌리 신장기, 그러니까 작물의 생육 초기죠. 그 시기에 실제로 뿌리가 잘 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동성이 느린 칼슘 같은 경우는 초기인 뿌리 신장기에 맞춰가지고 정량이 공급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칼슘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에 밑거름으로 반드시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도를 올리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에 뿌리를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뿌리를 잘 키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인산 꾸준하게 넣어주자. 두 번째, 질소 넣어주자. 세 번째, 칼슘 넣어주자. 특히 생육 초기에 칼슘을 넣어주자라는 건데, 인산 부분은 아시다시피 너무 흡수가 어렵죠. 아무리 우리가 소량 분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산의 흡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불용화도 심한 것을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산의 흡수 효율성을 극한까지 개선시킨 제품인 폴리인산, 불용화가 안 되는 이 폴리인산을 소량씩 분시해서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소 공급이긴 한데 질소 공급은 저희가 사진으로 봤다시피 요소태 질소의 사용은 피하고 질산태 질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칼슘을 밑거름의 형태로 꼭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기에. 이때 초기에 공급되어줘야 되는 칼슘은 질산칼슘입니다. 두 번째, 질산태 질소 사용하자. 세 번째, 칼슘 사용하자. 이 질산칼슘 같은 경우는 질산태 질소와 칼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비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밑거름으로 굉장히 적합한 형태의 칼슘, 질산태 질소의 혼합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인산과 질산칼슘이 결국에 뿌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뿌리가 잘 발달이 되어져야지만 당도를 근원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폴리인산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이 액상 폴리인산 칼륨 제품인 야라의 슈퍼 FK30이라는 제품입니다. 100% 전부 다 폴리인산 칼륨으로 공급이 되어져 100% 전부 다 폴리인산 칼륨으로 구성되어진 제품이어가지고요. 인산에 불용화가 없는 거죠. 뿌리는 족족 인산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너무 초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량 분시하면은 뿌리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지고 그 발달된 뿌리로 인해서
당도도 나중에 잘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생육 조건이 개선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나이트라보라는 제품이랑 칼시니트라는 제품은 전부 다 질산 칼슘 제품입니다. 질산 칼슘은 계속 설명드렸죠. 질산태질소와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요소 대신에 질산태질소 써야지 뿌리가 좋아지고요. 칼슘은 초기에 공급되어야지 뿌리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산 칼슘 제품은 초기부터 사용하시기 굉장히 적합한 비료인데요. 이 나이트라보 같은 경우는 토경용 질산 칼슘이고요. 칼시니트 같은 경우는 수경용, 양액 관주용 질산 칼슘 제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기 밑거름에는 이제 토경용 질산 칼슘 제품인 나이트라보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 칼슘을 공급할 때, 질산태질소를 공급할 때는 이런 칼시니트 제품을 양액 관주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양분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뿌리를 잘 생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분 관리에 필요한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 인산과 칼륨과 황과 마그네슘이었고요. 그리고 뿌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인산과 질소, 특히나 질산태질소, 그리고 칼슘,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느 시기에 넣어줘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채널을 다시 한번 좀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셔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으로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농사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